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어아이에서 악성 코드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박성수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 침해 사고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입장에서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고 어떤 점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를 한번 갖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제한 사항들에 대해서 파이어아이가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인 그 엔드포인트 솔루션인 HX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왼쪽에는 감기라는 영화의 포스터고요. 오른쪽 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현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특징을 보시면 아마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인류가 어떤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나 아니면 위협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최초 발병 원인이나 아니면 복균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의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최초 감염 원인이나 복균자를 그냥 무작정 치료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복균자가 불상사를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마 그 복균자를 바로 치료해 버리게 되면 다음에 비슷한 종류의 어떤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했을 때 그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기가 매우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이라는 관점도 마찬가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 내에서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탐지를 해내고 그런 위협에 대해서 조사를 해간 다음에 그 조사 과정에 대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떤 대응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침해 사고 대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APT 공격에서 악성 코드, APT 공격이 꼭 뭐 이런 종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악성 코드가 동반하는 전형적인 APT 공격의 스타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 세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공격자들은 이제 공격 대상을 선정한 이후에 그 공격 대상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터링 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앞선 세션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스피어 피싱이 될 수도 있고 그 공격 대상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격 대상에는 일단 해커의 입장에서 그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하나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의 PC가 백도어에 감염되게 되면 그 백도어는 공격자가 마련해 놓은 CNC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최초의 교두보를 마련한 시점이 되겠죠. 공격자의 입장에서 해당 타겟이 되는 기업을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한 번에 감염시킬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항상 동반하는 과정은 그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스캔들과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내부적으로 추가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시스템까지 감염을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되겠죠. 공격자가 만약에 어떤 시스템의 DB를 내가 획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시스템 관리자 PC를 노리게 되겠고 어떤 도면이나 그런 지적 재산 관련된 데이터를 훔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PC를 찾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빼내고 암호화된 형태로 이제 외부로 유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침해 사고 과정이 되겠고요. 저도 파이어아이에 합류하기 전까지 어떤 기업체, 국내 기업체의 보안팀에서 서치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겪었던 그런 고민들이나 겪었던 어떤 케이스들을 같이 공유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했던 중요한 침해 사고라고 인식됐던 이벤트들의 타임라인입니다. 뭐 거의 1년 동안의 데이터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지금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종류의 악성 코드들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지속적인 어떤 한 그룹에 의해서 지속적인 공격이 되고 있었고요. 뭐 진단명만 보셨을 때 아마 오전에 김희광 교수님 세션을 잘 들으셨으면 제가 어떤 산업군에 있었는지 아마 바로 아셨을 것 같은데요. 뭐 WinNT, 뭐 ZXCell, 플러그X 이런 악성 코드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됐고 또 침해 사고를 조사하고 어떤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악성 코드만 나온 건 아닙니다. PC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PC
내부에 서로 전파하기 위한 추가 감염을 위한 그런 툴들이나 아니면 키로깅 파일들, 그다음에 어떤 뭐 스크립트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사고가 발생했던 시점들을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세션에서 뭐 APT 공격을 탐지할 때까지 FireEye 맨디언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뭐 제가 있던 기업은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2월 29일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ZX 쉘이라는 악성 코드 자체가 시스템상에서 동작하고 있던 게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시작됐던 업타임이 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주 동안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3월 27일과 4월 24일에 발생한 WinNT라는 악성 코드가 생성된 시점을 보면 거의 2달 정도 되겠죠. 2달 전에 생성된 악성 코드가 2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발견이 돼서 어떤 침해 사고 대응 조치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5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키로깅 파일이 발견이 됐었는데 6일간의 키로깅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6일간의 그 사람이 입력한 모든 데이터들이 뭐 메신저 대화부터 해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모든 것들이 이 키로깅 파일에 저장이 되고 있었고요. 저도 이 침해 사고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모든 악성 코드가 발견되고 조치를 하는 입장에서 한 번도 백신에 의해서 사전 탐지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후에 어떤 의심되는 행위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조사가 시작됐고 결국에 이런 뭐 데이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대응했던 입장에서 그 서트 팀의 업무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침해 사고 대응 과정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여러 개의 계열사를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DS, IPS, 방화벽, 백신 이런 보안 시스템들은 다 구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ESM을 통해서 중앙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ESM 상에서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판단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서트 팀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트 팀에서 소스 IP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 호스트를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해당 호스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형화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툴들, 오픈소스 툴들을 USB에 담아서 해당 감염이 된 호스트가 만약에 같은 건물에 있으면 그 USB를 들고 찾아가서 연결을 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브라우저 히스토리라든가 뭐 파일의 MFT를 수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의 메모리 덤프를 뜬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일단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만약에 원격에 있는 다른 데서 어떤 보안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격을 연결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지속이 됐었고요. 좀 침해 사고의 비중이 좀 커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디스크를 가져와서 디스크 이미징을 해서 인케이스 같은 툴로 분석을 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반나절 이상 뭐 며칠 이렇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시간상의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면 그 악성 코드는 백신에서 탐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사로 보내서 탐지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탐지가 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조치가 끝나는 그런 프로세스를 주로 거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동일한 유형의 공격들과 동일한 유형의 악성 코드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참 막기 힘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응해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가 어디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복적인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전 설문조사를 했을 때 비슷한 유형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감염이 의심이 됩니다. 어떤 보안 이벤트가 발생해서 의심이 되는데 이 호스트를 어떻게 도대체 조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ESM이나 이런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경중을 어떻게 가릴 것인지, 어떤 게 중요한 보안 이벤트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도대체 얘가 그럼 어디로 들어왔던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갖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분석하는데 대응하는데 대응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데에 좀 지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NIST라는 미국 국제 표준 기관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준비 단계를 보시면 뭐 침해 사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를 정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넥슨의 김태훈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침해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툴과 인력들을 갖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탐지 및 분석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서트 팀에서 지속적인 이벤트를 탐지하게 되고 의심되는 호스트나 아니면 네트워크 어떤 로그나 이런 걸 수집해서 분석하는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그런 이벤트를 발생한 호스트를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추리해버리거나 포맷해버리거나 아까 넥슨 김태훈 팀장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일회성의 조치가 아니라 그 해당 호스트를 일단 확산 방지를 하고 또 CNC 서버의 통신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격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복구를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 탐지 분석 및 격리 복구 단계는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원인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액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사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수집된 증거를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프로세스로 가져가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침해 대응 프로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현실과는 뭐 많이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 침해 사고 대응에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따르고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파이어아이에서 제공하는 HX라는 엔드포인트 솔루션은 어떤 컨셉과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맨디언트라는 회사 자체가 침해 사고 대응 쪽에서 상당히 선두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뭐 제품화 시킨 그런 엔드포인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HX라는 솔루션 자체는 IOC라는 어떤 룰셋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알려진 그런 개념인데요. Indicator of Compromise의 약자고 어떤 해커나 아니면 공격자가 사용하는 툴이나 아니면 행위들에 대해서 룰셋으로 집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같이 1대1 매칭의 어떤 룰셋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보시는 얘는 스톡스넷에 대한 IOC입니다. 그래서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 패밀리군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서 엔드오알 조건으로 묶어서 그런 모든 악성 코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룰셋을 정의한 것을 IO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X는 이 IOC를 일단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파이어아이 장비가 있으시면 파이어아이 장비에서 탐지해낸 어떤 이벤트를 HX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HX에서 자동으로 IOC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맨디언트나 파이어아이 랩 쪽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연구를 통해서 IOC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IOC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 의해서 뭐 어떤 MD5나 CNC 채널에 대한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IOC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동일 산업군이나 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을 때 빠르게 그 엔드 포인트에 어떤 내가 의심되는 파일이 있는지 CNC 서버 통신하는 호스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커스텀 IOC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IOC를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는 이 IOC를 기반으로 계속 어떤 PC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나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IOC에 매칭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얼럿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PC에서 PC를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패키지 형태로 HX 서버로 업로드를 시키게 됩니다. 이 패키지를 이제 트리에이지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패키지 내부에는 좀 이따 데모에서 보시겠지만 뭐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해서 다양한 히스토리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뭐 이벤트, 뭐 스케줄 작업이나 파일 시스템의 MFT 정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정보들,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 뭐 자동 실행을 위해 어떤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스템상에 저장되지 않는 어떤 조사를 위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성 데이터들을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뭐 파일을 쓰는 이벤트들이나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을 생성했다, 아니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이벤트들, 네트워크 DNS 룩업 한 번 한다고 그 시스템상에
어떤 프로세스가 룩업했다라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그런 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떤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패키지 형태로 HX 서버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드라인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제 침해 사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맨디언트에서 프리웨어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를 이 레드라인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1차적으로 이제 의심이 된다. 이 호스트는 확실히 더 조사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격리 명령을 내려서 네트워크상으로 격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추가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HX의 컨셉이고요.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에서 어느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데모 환경은 이렇습니다. 일단 AD 서버에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에 FireEye 데모라는 AD에 앨리스와 밥이라는 두 개의 PC가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인이 된 형태고 아마 많은 분들이 AD 환경에서 이제 뭐 기업 환경을 운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공격자가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앨리스라는 PC를 감염을 시켰습니다. 앨리스라는 PC는 백도어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포이즌 아이비라는 악성 코드를 이용했고요. 백도어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시인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시인 서버와 접속을 하면서 그럼 해커는 이제 추가적인 악성 코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염된 시스템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현재 이 시스템이 어떤 도메인에 조인이 되어 있는지 네트워크상으로서 어떤 포트를 열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 그 시스템에 맞는 추가적인 악성 프로그램들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따 데모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시스템 정보 수집해 간 다음에 AD 계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W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윈도우 크레덴셜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제 AD 계정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앨리스의 AD 계정을 얻은 다음에 PSEXC라는 툴을 이용해서 밥을 추가로 감염시킵니다. 밥 계정은 모르는 상태고요. 밥의 패스워드는 모르는 상태지만 AD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PC에 내 계정, 앨리스라는 계정을 갖고 밥 PC에 로그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앨리스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그 계정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명령을 실행시켜서 밥 PC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밥도 동일한 CNC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밥 PC를 조사해서 어떤 중요한 문서를 확인해서 해당 문서를 암호화시켜서 외부로 유출시키는 과정들을 한번 데모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 과정을 데모로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짧습니다.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까지 과정들을 동일하게 두 개의 VM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X에서 어떤 얼럿이 발생했고 그 트레이지 패키지가 올라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밥에서 발생한 이벤트에서는 어떤 데이터 유출 의심 증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지금부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 화면이 HX의 메인 UI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949개의 인디케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인디케이터는 이제 IOC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949개만 존재하는 현재 데모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949개 중에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1839개의 어떤 IOC 패턴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데모를 위해서 커스텀 패턴 2개를 만들었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일단 호스트 2개에서 얼럿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개의 호스트에서 현재 어떤 위협이 되는 경고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얼럿 탭으로 가보면 현재 앨리스와 밥이라는 두 개의 PC에서 어떤 경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앨리스라는 PC에서 발생한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두 개의 IOC에 매칭이 돼서 이런 얼럿이 발생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어떤 레지스트리의 어떤 값을 쓰는 행위를 모니터링해서 얼럿을 발생시켰습니다. 세부 정보를 보니까 C 드라이브의 포토에 photo.exe라는 파일이 해당 이벤트를 발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발생한 얼럿 이벤트를 보시면 이 화면이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확대하고 축소하는 과정을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데모를 위해서 MD5 매칭을 사용을 했는데 C 드라이브의 포토라는 뭐 이런
파일이 생성된 이벤트를 이제 탐지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발생시킨 것이 C 드라이브의 템프 밑에 server.exe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발생한 이벤트를 보시면 일단 경로 자체가 뭐 밥이라는 경로를 해서 이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밥의 기본 공유 폴더죠. 어드민이라는 기본 공유 폴더를 이용해서 server.exe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를 발생시킨 프로세스는 pxexec라는 어떤 의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 얼럿 3개만 봐도 최초에 이제 photo.exe가 생성됐고 추가적으로 server.exe가 생성됐고 밥 PC로 추가 감염을 시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밥이라는 PC에서 발생한 얼럿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얼럿이 발생을 했고요. 같은 악성 코드를 밥 쪽으로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밥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경로 자체가 C 드라이브 윈도우 밑에 server.exe가 이제 현재 IOC에 매칭돼서 이런 얼럿 이벤트를 발생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HX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트레이지 패키지를 수집을 해서 HX 서버로 보내주게 됩니다. 현재 이게 트레이지가 현재 수집이 돼서 서버로 올라온 화면이고요. 컴플리트를 누르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트레이지 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그 트레이지 패키지를 레드라인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연 화면입니다. 현재 앨리스 PC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복잡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수집이 돼서 그 PC를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 모든 이벤트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쉽게 담당자 입장에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앨리스라는 PC에서는 photo.exe가 어떤 이벤트들을 발생시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hoto.exe라는 파일명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보면 이 photo.exe라는 파일이 인터넷 템포러리 폴더 밑에 생성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에 의해서 어딘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 의해서 압축이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photo.exe가 실행이 됐습니다. 현재 프로세스 스타트 타임을 보시면 익스플로러에 의해서 실행이 됐으니까 사용자에 의해서 더블 클릭으로 실행이 됐다는 거고요. 이런 photo.exe가 실행이 됐고, 그 이후의 액션들을 보시면 실행된 이후에 일단 CNC 서버로 접속을 했습니다. 현재는 19168233100이라는 CNC 서버로 접속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진행되는 이제 통신을 쭉 해오다가 이 생성된 악성 코드인 photo.exe에 의해서 어떤 a.bat라는 배치 파일과 w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a.bat라는 파일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wc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C 드라이브 템프 밑에 a.exe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netstate 이런 명령도 실행을 했고요. 이런 걸 봐서 이제 해커의 입장에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계정 정보를 얻어가려는 그런 액션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b.bat와 pxexec.exe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동작하고 있는 백도어에 의해서 생성이 됐죠. b.bat라는 파일을 보면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수집한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psexec를 실행해서 밥이라는 PC에 유저 아이디는 FireEye 데모 앨리스라는 계정으로, 패스워드는 FireEye 123 느낌표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가 감염을 시도했다는 그런 액션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밥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앨리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내부적으로 어떤 백도어가 감염됐고 추가적인 배치 스크립트나 프로그램들이 다운로드돼서 내부적인 정보 수집이나 추가 확산을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패키지는 이제 밥 PC에서 발생한 트레이지 패키지를 확인한 화면입니다. 아까 얼럿 이벤트에서 보신 것과 같이 server.exe가 어떤 얼럿을 발생시켰습니다. 간단하게 server.exe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버.exe가 생성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서버.exe가 생성한 시점이나 아니면 생성한 계정 정보를 보시면 지금은 밥 PC에서 발생한 어떤 패키지, 분석할 수 있는 패키지인데 생성한 어떤 계정 이름 자체가 앨리스라는 계정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앨리스 계정 쪽에서 밥 PC 쪽으로 현재 이 파일을 생성했다는 걸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exe가 동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스타트 타임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 서버.exe를 실행시킨 어떤 페어런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상위 프로세스를 보니까 PSEXEC라는, 그러니까 원격으로 외부의 PC에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PSEXEC에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exe가 쭉 동작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어떤 배치 파일이랑 7zip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럼 이 다운로드된 배치 파일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7zip을 이용해서 zip 파일 형태로 data.zip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 뭐 현재는 이제 뒤에 잘려서 어떤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모든 RTF 파일을 data.zip을 암호화된 형태로 묶어서 이제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 쪽에서는 어떤 배치 파일과 추가 파일이 다운로드 돼서 데이터를 가져가려는 어떤 추가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이제 C 서버로 추가적인 접속들이 쭉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앨리스 PC나 바 PC 쪽에서 발생했던 의심되는 이벤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의심되는 이벤트들이 추가로 생성했던 의심되는 파일들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HX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이렇게 파일을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에서 추가로 의심되는 파일이 있으면 해당 파일의 해당 에이전트로 명령을 내려서 해당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 PC에 있는 워킹 폴더 밑에 있는 data.zip이라는 아까 배치 파일에 의해서 생성됐던 그 파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PC에서 의심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추가로 쭉 수집을 했었는데요. 아까 맨 먼저 앨리스 쪽에서 추가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실행했던 파일들의 내용을 보시면 이 위쪽에 보이시죠? 앨리스라는 계정에 FireEye123이라는 패스워드를 탈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ipconfig 명령을 통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넷스테이트를 통해서 어떤 포트가 오픈되어 있고 어디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마지막에 그 AD를 이용한 추가적인 네트워크상에 어떤 추가적인 PC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 netview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밥이라는 PC가 동일 네트워크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각각 배치 파일들이 생성이 됐었는데 그런 배치 파일들에 대해서도 이런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명령을 통해서 수집한 이후에 확인을 해보면 앨리스 PC 쪽에서 이런 명령들이 쭉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PXEXE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내부 확산을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 PC에서 가져온 C.bat를 확인을 해보면 7zip을 이용해서 모든 RTF 파일을 핵U라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압축을 시도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 data.zip에 어떤 파일이 들어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런 파일이 들어있었네요. 제가 데모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파일이었는데 이런 설계도 화면을 최종적으로 해커가 원했고 이런 파일을 유출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적인 확산이나 C 서버를 통한 명령, 추가적인 파일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것을 HX를 통해서 쭉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한 면도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뭐 HX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부적인 추가 분석을 통하고 또 의심되는 호스트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침해 사고 대응을 해본 입장에서 서트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나 또 전담 인력이나 그런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HX가 갖고 있는 컨셉처럼 어떤 격리나 원인에 대한 조치들, 그다음에 내부 확산의 방법들,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계속적인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국내의 보안 현실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뭐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어떤 기업체는 많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윗선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빨리 덮어버리기 위해서 일회성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공격에 또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조치를 하다가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오늘 나머지 파이어데이 세션들을 통해서 그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해답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뭐 이메일이나 담당 영업분들 통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